유럽 역사를 바꾼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교황을 배출하고 프랑스 왕비를 만들어냈으며 르네상스라는 인류 최고의 문화혁명을 일으켰을까요? 이 놀라운 변신의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토스카나의 작은 농촌 마을 카풀로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곳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씨 메디치는 치료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마도 먼 옛날 조상 중 누군가가 마을에서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의 의술이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주술에 가까웠겠죠. 14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가족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농사일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길은 금융업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토스카나 일대에서 상업이 급격히 성장하던 도시였어요. 무역상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업이 막 꽃피우던 시기였죠. 메디치 가문은 바로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그 시대 이탈리아는 모순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서기 1000년부터 1300년 사이 중세 유럽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베니스, 피렌체, 제노바 같은 해상 무역 도시들이 지중해를 장악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죠. 정부 체계는 더 효율적으로 변했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볼로냐와 피사에서는 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4세기 초 피렌체 출신 시인 단테가 신곡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화가 조토는 유럽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인문주의 학자들은 유럽 곳곳의 수도원 도서관을 뒤지며 잊혀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물결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폭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수많은 도시 국가로 쪼개져 있었어요. 교황이 다스리는 중부 지역, 북쪽의 여러 공화국들이 끊임없이 영토와 권력을 두고 싸웠습니다. 콘도티엘이라 불리는 용병 집단이 밀라노 같은 곳을 장악했고요. 1315년부터 3년간 유럽을 강타한 대기근이 있었고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흑사병이 대륙을 휩쓸었어요. 죽음과 혼란 속에서도 문화는 계속 발전했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최초로 기록된 메디치 가문 인물은 14세기 전반에 나타나요. 그중 아르도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은행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금융업은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은행들이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신용장을 발행하며 다른 도시의 은행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르도는 1350년대에 제법 번창했지만 나중 세대만큼 엄청난 부를 쌓지는 못했습니다. 중세 후기 피렌체에서는 돈이 곧 정치적 힘이었어요. 가문의 또 다른 인물 살베스트로 데 메디치가 곤팔로니엘레라는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건 공화국 의회의 수장으로 1년간 도시를 이끄는 시장 같은 역할이었죠. 그는 1378년 초피 반란에 휘말렸는데 이는 피렌체의 부유층과 상인 계급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14세기 말에 이르러 메디치 가문이 이미 피렌체의 최상류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살베스트로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그의 사촌 조반니 디 비치데 메디치는 성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에게 재산과 사업의 일부를 남겼어요. 조반니가 받은 몫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그는 사업을 착실히 키웠고 가문의 다른 금융거래 부문들도 자신의 통제 아래 모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메디치 가문은 여러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대출업을 하던 상태에서 하나의 명확한 메디치 은행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반니는 1390년대부터 1410년대까지 사업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했어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남프랑스 아비뇽에 별도의 교황이 자리 잡으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분열이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넘쳐났던 시대였죠. 조반니는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자본을 빌려주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흑사병 이후 무역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1429년 그가 사망했을 때 메디치 은행은 이미 이탈리아 최고의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에게 넘어갔어요. 오늘날 코시모는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가부장으로 피렌체 르네상스의 진정한 후원자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올린 막대한 부와 인맥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코시모는 1389년 9월 27일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1410년대 들어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1415년 그는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는데 이는 현재 스위스 독일 국경 지역에서 열린 중요한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로마와 프랑스에 각각 존재하던 교황들 사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열렸어요. 메디치 은행은 교황 요한 23세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콘스탄츠에서 가톨릭 세계는 그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코시모가 이런 중요한 회의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메디치 은행 운영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1420년대에 그는 1429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완전히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코시모는 피렌체 정치계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커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은행 사업을 더욱 성장시켰어요. 밀라노의 비스콘티 가문 같은 다른 주요 가문들과 달리 코시모는 스스로를 피렌체의 공작이나 귀족 통치자로 자리매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화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동맹 세력을 주요 직책에 선출되도록 지원하여 도시의 시뇨리아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통제했어요. 시뇨리아는 도시의 강력한 장인, 은행가, 상인 길드 구성원 중에서 선출된 9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시모는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물론 그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팔레스트로치, 알비치, 파치 가문 같은 피렌체의 경쟁 은행 및 상인 가문들은 반메디치 연합을 형성해 코시모의 지배력 확대에 저항하려 했으니까요. 코시모는 단순히 권력의 굶주린 은행가나 정치적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양 있는 지식인이자 선견지명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메디치 은행의 수장이자 피렌체의 비공식적 최고 시민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고향 도시의 예술적, 문화적 발전을 후원했고 이는 이탈리아 전역과 이후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문화 후원의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피렌체와 토스카나 지역은 르네상스의 발원지로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단테는 이곳에서 신곡을 집필했고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와 조반니 보카치오는 모두 토스카나 출신으로 단테와 함께 14세기 문학 르네상스를 이끈 3명의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보카치오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와 유사한 단편 모음집 데카메론을 썼죠. 페트라르카는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본질을 확립했는데 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 텍스트를 재발견하는 데 집중한 새로운 학문 접근법이었어요. 코시모가 태어났을 당시 피렌체에서는 예술과 문학의 부흥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로렌초 기베르티 같은 새 세대 예술가들이 도시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코시모의 아버지는 이런 예술 운동의 후원자였어요. 그는 기베르티를 지원했고 도시 중심부의 세례당을 장식할 화려한 청동문 제작자로 기베르티가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반니는 또한 피렌체 대성당 꼭대기에 건설될 거대한 돔 개발 책임을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게 맡기는 결정에도 관여했어요. 다만 흥미로운 점은 메디치 가문이 대성당 건설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피렌체 시민 전체가 추진한 공공 프로젝트였거든요. 코시모는 예술 후원에서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수십 명의 예술가, 조각가, 건축가를 고용했는데 특히 두 사람이 눈에 띄죠. 미켈로초와 도나텔로입니다. 미켈로초는 코시모의 의뢰를 받아 메디치 궁전을 설계했어요. 도시 중심부에 약 40년에 걸쳐 지어진 이 훌륭한 도시 궁전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전역의 수많은 궁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도나텔로는 메디치 가문을 위해 여러 작품을 만들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다윗 왕의 청동 조각상이에요. 코시모가 실제로 도나텔로에게 제작을 의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조각상이 완성된 직후 팔라초 메디메치의 안뜰에 세워졌으니까요. 이 조각상은 로마 제국 이후 제작된 최초의 독립형 무드 조각으로 예술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이유로
나체 표현이 금기시되었고 조각품은 독립적으로 놓이기보다는 대개 벽에 부착되었거든요. 코시모는 많은 인문주의 학자들이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수도원 도서관에서 잃어버린 그리스와 로마 서적의 사본을 찾거나 쇠퇴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리스어 텍스트를 구해오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작업에 고무되어 코시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인문주의 학자들로는 니콜로 니콜리, 레오나르도 브루니, 포조 브라치올리니 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의 후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니콜리는 코시모의 서기관이자 학자로 일하면서 손으로 쓴 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체를 개발했거든요. 오늘날 이탈릭체라고 불리며 모든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바로 그 글씨체입니다. 코시모는 1433년 피렌체에서 잠시 추방당했어요. 피렌체 내 반메디치 세력이 그가 너무 강력해져서 공화국에 위협이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망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동맹 세력을 활용해 투표 결과를 뒤집고 1434년에 복귀했습니다. 5년 후 그는 도시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회의를 주관했는데 이를 통해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한 은행가로서의 입지와 유럽에서 가장 교양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통치되던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그리스 정교회 사이에는 큰 분열이 있었어요. 이는 다양한 신학적, 정치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었죠. 15세기에 접어들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위협을 받던 비잔티움 제국이 서방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대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1430년대까지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페라라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의회가 열렸어요. 코시모는 1439년 피렌체에서의 회의 개최를 주선했고 이를 통해 대분열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으며 유럽 전역에서 코시모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비록 1439년 피렌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부되었고 그들의 도시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었지만 1439년 피렌체 공의회는 여러 면에서 중요했어요. 그리스 측 대표단에는 게미스토스 플레톤과 비사리온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439년 플라톤과 신플라토 철학의 새로운 요소들을 피렌체에 다시 소개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코시모는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도시의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코시모 대 메디치는 도대체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의 손자 로렌초 대 메디치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 가문이 예술 후원, 피렌체 건축 프로젝트, 학자팀 유지, 플라톤 아카데미 설립 등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렌초는 코시모가 은행을 인수한 1434년부터 1470년대 초까지 그 금액이 약 62만 피렌체 플로린에 달했다고 주장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통화 환산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고려하면 금융 역사가들은 이 금액이 오늘날 가치로 약 5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예술에 대한 지출이었어요. 시간에 따라 재산이 변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시모의 리더십 하에서 은행이 이탈리아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다는 점이죠. 1440년대에는 알프스 북쪽의 리옹, 제네바, 브리티 같은 도시에 여러 주요 지점이 있었어요. 브리의 지점은 특히 중요했는데 이를 통해 메디치가 저지대 국가의 수익성 높은 직물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이 가문은 런던에도 지점을 두고 1450년대와 1460년대 장미 전쟁에 참전한 여러 집단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한 조치였고 해당 지점은 1470년대에 폐쇄되었죠. 은행업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수익성 좋은 명반 채굴 산업에 투자하는 등 다른 경제활동으로도 진출했어요. 명반은 천을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었습니다. 코시모 대 메디치는 1464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피에로가 뒤를 이었지만 그는 통풍을 앓는 병약한 사람이었고 자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5년 뒤인 1469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순전히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의 왕위 계승은 매우 우연한 일이었어요. 피에로가 은행을 지휘한 5년은 그다지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도한 대출 회수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장기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로렌초는 영리했고 할아버지와 같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로렌초 일 마니피코, 즉 위대한 로렌초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로렌초의 업적과 그가 일 마니피코라는 칭호를 얻은 방식에서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그가 20대 중반이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결국 4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의학 역사가들은 그의 사망 원인이 신체가 성장 호르몬을 과다 생성하는 거대증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1449년 2월 1일에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은행과 가문의 수장이 되었을 때 매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그는 메디치를 이끌며 주로 은행업에 치중하던 가문에서 벗어나 피렌체 공화국 내에서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고 이탈리아 전체의 권력 정치에서 주요 세력이 되었죠. 로렌초는 또한 뛰어난 지성을 지녔고 훌륭한 작가이자 시인이었으며 할아버지처럼 탁월한 안목을 가진 예술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렌초의 예술 후원에는 거의 전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산드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같은 예술가들이 관여했으니까요. 다만 이 사람들이 로렌초의 통치 기간 동안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는지 혹은 얼마나 번영했는지는 엇갈립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나 로렌초가 사망했을 때 겨우 17살이었으며 수십 년 후 로마의 시스티나 예배당과 다른 곳에서 그의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어요. 하지만 1488년에서 1492년 사이 피렌체에서 견습생으로 지낸 초기 몇 년은 로렌초의 후원을 받으며 보냈고 예술가이자 유망한 학자로 인정받은 뒤에는 팔라초 메디치에서 한동안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촉진하는 로렌초의 역할은 더 명확해요. 그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큰 후원자였죠. 그의 가장 유명한 두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는 아마도 메디치 가문의 의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작업실에서 수학했고 베로키오는 수년간 로렌초의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로렌초는 그 외에도 할아버지의 도시 학문 지원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예가 마르실리오 피치노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후원이죠. 그는 그리스 플라톤과 신플라톤 철학 및 학문을 도시에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코시모 플라톤 아카데미의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로렌초는 피치노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고 피치노는 메디치의 후원을 받아 1470년대와 1480년대에 매우 중요한 여러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들은 로렌초가 가문의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메디치의 후원을 받았던 저명한 예술가, 조각가, 학자 중 일부에 불과해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당시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였던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초가 예술을 후원한 것은 대단했지만 피렌체에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그의 노력은 때때로 저항에 부딪혔어요. 1478년에 그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약소 은행가와 정치 가문들 사이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메디치 가문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두려워했고 1433년 피렌체가 코시모를 축출하려 했다가 그가 1년 후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망명에서 돌아온 이를 경계했습니다. 1470년대 중반 프란체스코와 야코포 파치가 이끄는 로렌초의 적들 중 일부는 교황 식스투스 4세와 느슨한 동맹을 맺고 로렌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1478년 4월 26일 아침 로렌초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피렌체 대성당에서 일요일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메디치 형제가 기도하는 동안 파치 일당과 그들의 부하들이 폭력이 금지된 신성한 공간에서 그들을 습격했죠. 줄리아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렌초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보복에 나섰어요. 그는 파치 가문이 메디치로부터 도시의 지배권을 탈환하기 위해 계획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파치 일당과 그 공범들은 추적당에 처형되었어요. 야코포는 결국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했으며 그의 머리는 팔라초 파치 입구에 잠시
문 두드리는 도구로 걸렸습니다. 로렌초는 나중에 교황에 의해 파문당했지만 파치 음모에 대한 로렌초의 대응은 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의 무자비함을 보여주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는 이 음모를 이용해 도시에서 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더욱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478년 이후 표면적으로는 공화주의적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로렌초 데 메디치가 이 도시의 실질적 통치자라는 사실에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비공식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왕조의 유능한 구성원이 이끄는 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죠. 조반니, 코시모, 로렌초는 거의 중단 없이 100년 동안 가문의 부와 권력을 크게 확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도시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했고 파치 같은 적들을 격퇴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은 결국 덜 유능한 가족 구성원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로렌초의 성공 이후도 어느 정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반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순간 그들 역시 불운했어요. 1492년 로렌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피에로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코시모와 로렌초가 수십 년간 권력을 집중시킨 탓에 가문의 다른 계층도 불안해하면서 그는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로렌초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었더라도 돈을 벌기보다 쓰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은행의 운명도 쇠퇴했습니다. 그러다가 1494년 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15세기 후반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이었습니다. 두나 뭐라 모두 이탈리아와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었는데 특히 나폴리 주변의 반도 남쪽은 과거 프랑스와 스페인 왕실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에요. 1494년 나폴리의 아라곤 왕 페르디난드 1세가 죽자 샤를 8세 국왕이 이끄는 프랑스는 나폴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탈리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스페인은 군사적으로 대응했죠. 이제 시작된 이탈리아 전쟁은 65년간 지속되었어요. 1494년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에서 이탈리아의 각 도시국가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것이 이로운지 스페인과 동맹을 맺는 것이 이로운지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반도 침략은 메디치 가문에도 문제를 야기했어요. 샤를은 지중해에서 스페인에 비해 해군력이 부족하여 남쪽으로 나폴리까지 육로로 가야 했거든요. 이는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와 교황령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피에로는 프랑스 국왕과 협상을 시도해야 했어요. 그는 프랑스군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샤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토스카나의 여러 군사 요새에 대한 동맹과 통제를 요구했어요. 샤를의 대군이 토스카나 국경에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에로는 이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시의회의 조건을 제시했을 때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반대가 폭발했는데 이는 1490년대 초 피렌체에서 설교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한 급진적인 도미니크회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설교에 의해 더욱 부추겨졌어요. 사보나롤라의 반발과 피에로가 샤를에게 항복한 것에 분노한 피렌체 시민들은 메디치 가문을 도시에서 쫓아냈고 공화국 정부가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권력을 잃은 듯 보였어요. 피렌체에서 추방된 후 피에로는 망명 생활을 하며 강력한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피에로가 가진 유일한 이점은 피렌체에서 추방된 상황 덕분에 프랑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는 1503년 사망할 때까지 남은 생애 동안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토스카나에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이 피렌체는 급진적인 정치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권력은 계속해서 커졌어요. 이는 1497년 2월 7일 밤 피렌체 광장에서 일어난 악명 높은 허영의 모닥불 사건으로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때 죄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상과 문화작품이 불태워졌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오래 버티지 못했고 1년 후 그는 시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어요. 그의 자리에는 피에로 소데리니, 니콜로 마키아벨리 같은 공화당 관료들이 집권했습니다. 결국 외교적 상황은 다시 바뀌었고 소데리니는 피렌체와 프랑스의 동맹을 맺었죠. 이로 인해 동생 피에로가 죽은 후 망명 생활을 하던 가문의 새로운 수장으로 떠오른 로렌초의 어린 아들 조반니 데 메디치가
스페인과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던 조반니는 교황과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1512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도움으로 피렌체 정부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했고, 만약 그가 도시를 포위했다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18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의 본고장을 다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조반니는 피렌체에서 권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지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처럼 도시국가를 통치할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 대신 그는 교황청에 주목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나이가 많고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조반니는 로마에서 그의 뒤를 이을 좋은 기회를 가질 만큼 충분한 인맥을 쌓았죠. 교황 율리우스는 실제로 1513년 2월 21일에 사망했고, 조반니는 3월 초에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메디치 가문의 교황이 4명이나 탄생하게 되는 최초의 교황이에요. 교황 레오 10세는 최초의 메디치 왕조 교황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인물이죠. 바티칸 시국의 중심인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설하는 등 교황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레오 10세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대폭 늘리라고 명령했거든요. 면죄부는 교회가 죄를 사하기 위해 판매하는 문서예요. 독일에서 이것들의 판매를 엄청나게 늘리라고 명령한 그의 행동은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과 국교회의 폐해에 대한 항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반응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메시지에 응답하게 되었죠. 1521년 12월 레오가 죽을 무렵 독일은 곧 폭발할 종교적 긴장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그 후 15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메디치 교황의 유산이죠. 메디치 가문은 로마 주교 자리를 되찾기까지 불과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레오 10세는 교황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의 사촌 중 한 명인 줄리오가 피렌체 대주교이자 교회의 추기경으로 승진하도록 했거든요. 줄리오는 1478년 파치 음모 사건 당시 피렌체 대성당에서 암살당한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살해된 지 한 달 후에 태어난 그는 1510년대에 사촌이 교회를 통해 그를 급히 승진시키기 전까지는 가족 내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구성원이었습니다. 1523년 11월 교황 아드리안 6세가 사망한 지 2개월 후 교황 선거는 줄리오를 45세의 교황 클레멘스 7세로 선출했어요. 그의 교황직은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넘어 스위스 연방 같은 지역으로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했어요. 1527년에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개신교로의 국가 개종을 시작했고, 덴마크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1530년대 초에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멘트는 교황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개신교의 확산을 막는 데 보냈는데 국내에서 손이 묶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전쟁은 1520년대에 새로운 폭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1527년 5월 6일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의 반란군이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 도시는 스페인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자 스페인 군대는 점차 철수했어요. 스페인의 사실상 포로가 된 클레멘트는 헨리 8세와의 협상에서 손발이 묶였습니다. 헨리 8세가 카를 5세의 이모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교황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영국을 개신교 진영으로 몰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그는 로마의 자리를 잡고 교황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라는 지위 덕분에 클레멘스는 10년 이상 메디치 가문의 사실상 수장이 되었어요. 그는 교황으로 11년간 재임한 뒤 1534년 9월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족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독하기 전의 일이었어요. 1512년 피렌체에서 권력을 회복하고 가문의 적들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도 그 도시에서는 공화정 통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1527년에 이 도시의 한 파벌이 다시 한번 메디치 가문을 전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1530년에 메디치 가문의 통치가 완전히 재건되었어요. 당시 이 지역의 가문 수장은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는 로렌초 2세의 아들로 자랐지만 일반적으로 그는
교황 클레멘스의 사생아였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1532년 알레산드로를 피렌체의 초대 공작으로 추대하는 것을 지지한 클레멘트의 결정과 확실히 부합하죠. 메디치 가문이 1세기 이상 공화국의 주요 가문으로 군림한 후 민주정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도시의 정치체제는 메디치 가문이 통제하는 귀족 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단 5년 동안만 통치했어요. 1537년에 그는 먼 사촌에게 암살당했고 이탈리아 전쟁 중에 존경받는 용병 사령관이 된 가문의 아들인 코시모 1세가 그의 뒤를 이었죠. 이는 피렌체가 로렌초 일 마니피코와 15세기의 위대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의해 통치받게 되는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코시모는 공작으로서 거의 40년 동안 통치했으며 1569년에는 피렌체 공작에서 토스카나 대공으로 자귀를 바꾸기도 했어요. 교황 클레멘트는 죽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왕족과 귀족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530년대 초 로렌초 2세의 딸이자 그의 젊은 사촌인 카트린 드 메디치가 로마로 소환되었어요. 그곳에서 클레멘트는 유럽 왕실과 잠재적인 결혼 동맹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죠. 카트린이 불과 14세였던 1533년에 맺어진 이 혼인은 프랑스와 1세의 둘째 아들인 앙리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 후 앙리의 형인 브르타뉴 공작 프랑스와가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따라서 메디치 가문의 여성 구성원이 프랑스 귀족과 결혼한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은 이제 카트린이 언젠가는 프랑스의 왕비가 될 것이라는 상황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1547년에 그녀의 시아버지인 프랑스와 1세가 죽고 그녀의 남편이 프랑스의 앙리 2세로 즉위했습니다. 따라서 16세기 중반은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권력 시대였어요. 카트린은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고 앙리와의 사이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훗날 메디치 가문의 직계 일원으로서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동시에 코시모 1세는 피렌체를 공국으로 직접 통치하고 있었죠. 마침내 1559년에 메디치 가문의 세 번째 인물인 조반니 안젤로가 50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메디치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4세는 밀라노에 뿌리를 둔 가문의 반계에 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디치 교황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교황 비오 4세는 1510년대 후반 그의 먼 사촌 레오 10세의 통치하에 시작된 개신교 개혁에 대응하여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 반종교 개혁을 감독한 트리엔트 공의회를 재소집한 사람입니다. 앙리 2세가 40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와 카트린의 장남이 프랑스와 2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불과 1년 반 동안 통치하였고 1560년 12월 5일에 귀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샤를 9세가 되었죠. 그 소년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섭정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카트린은 1560년대와 1570년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불가피하게도 프랑스의 왕비라는 그녀의 지위를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메디치 가문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카트린 드 메디치에게 집중되었어요. 1559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65년간의 간헐적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된 카토 캉브레지 조약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남편이 기이한 창시압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녀의 여왕으로서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마르그리트와 개신교 신자인 앙리의 결혼은 프랑스 내의 갈등 세력을 화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신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카트린은 1589년 사망할 때까지 프랑스 정치에서 종종 악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카트린은 1589년 2월 5일에 사망했어요. 그때쯤 그녀의 4아들 중 3명이 죽었습니다. 샤를은 1574년에 사망했고 또 다른 앙주 공작 프랑스와는 1584년에 사망했죠. 이는 그녀의 영혼에 살아남은 아들인 앙리 3세가 이제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 결과 프랑스 역사에서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종교 전쟁으로 왕국이 분열되었고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든요. 카트린은 1572년 10월 23일 밤 카트린의 딸 마르그리트가 부르봉 왕가의 수장인 나바르의 앙리와 결혼한 지 며칠 후에 시작된 파리의 성 바르톨로뮤 축일 학살 사건의 중심 인물로 악명을 떨쳤어요.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8개월 후 그는 가톨릭 광신자인
자크 클레망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는 앙리가 프랑스 개신교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죠. 이로써 프랑스 왕가 내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카트린이 결혼한 발루아 왕조의 남성 계통 전체가 끝났어요. 그 결과 왕위는 카트린의 딸 마르그리트가 1572년 성 바르톨로뮤 축일 학살 직전에 결혼한 개신교 왕자인 부르봉 왕가의 앙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조롭지 않게 시작되었고 앙리가 처남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되기 전까지 수년간 떨어져 살았어요. 그들은 1599년에 이혼했는데 그 무렵 앙리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프랑스의 종교 전쟁을 끝내기로 동의했으며 파리는 미사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프랑스에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의 끝은 아니었어요. 앙리 4세는 발루아 메디치 가문의 신부와 이혼하자마자 다른 메디치 가문과 결혼했거든요. 이 사람은 1574년부터 1587년까지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대공이었던 프란체스코 1세대 메디치의 딸인 마리드 메디치였습니다. 1587년 프란체스코가 죽은 후 그의 동생 페르디난도가 대공위를 계승했어요. 페르디난도는 프랑스 종교 전쟁에서 앙리와 부르봉 왕가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그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종교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격려했죠. 1600년 당시 그의 지원 비용은 앙리가 페르디난도의 조카딸 마리와 결혼하는 왕실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세기 만에 두 번째로 메디치 가문의 여성이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어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마리드 메디치가 사촌 카트린만큼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1610년 앙리 4세가 암살된 후 루이 13세가 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마리는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혁명 때까지 프랑스 왕실의 목의 혈통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가문이 18세기 초에 스페인과 그 제국의 왕좌를 차지했어요. 마리드 메디치가 부르봉 가문의 첫 번째 프랑스 국왕인 앙리 4세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메디치 가문의 일원인 알레산드로 오타비아노 데 메디치가 1590년대 후반에 교환의 특사 또는 프랑스 대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알레산드로는 이후 1605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가문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는데 1605년 4월 그가 죽기 전까지 불과 27일 동안만 재임했죠. 당시 그는 70세였고 교회 대관식 중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자녀 중 하나인 딸 헨리에타 마리아는 1625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찰스 1세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마리를 통해 메디치 가문은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의 모든 주요 왕국의 통치자들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어요. 프랑스의 여왕으로 재위한 마리의 시대는 유럽의 메디치 가문이 겪은 마지막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5세기의 코시모와 로렌초, 16세기의 레오, 클레멘트, 카트린의 공적과 비교해보면 17세기는 쇠퇴의 시대였죠.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와 토스카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을 안전하게 누렸어요. 그들은 단순히 유럽의 고위 정치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을 뿐이죠. 이는 이탈리아 전체의 일반적인 패턴을 반영했습니다. 1494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 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6세기에 들어 유럽의 경제 중심지가 베니스 같은 지중해 항구에서 암스테르담, 런던 같은 북대서양 항구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죠. 심지어 문화적 중심도 바뀌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프랑스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프랑스와 1세 국왕의 후원을 받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공화국은 유럽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17세기에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쇠퇴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가 유럽의 정치, 문화, 경제에서 단순히 2차 역할을 했을 뿐이죠. 피렌체와 통치자들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페르디난도 2세는 1621년에
토스카나 대공으로 즉위하였고 1670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 전역을 휩쓴 과학혁명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저작에 담긴 이단적 견해, 특히 태양 중심의 우주 모델을 옹호하는 견해 때문에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를 변호하려고 노력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따라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갈릴레오의 연구를 억압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데 실패한 페르디난도는 1630년대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를 방문했어요. 그는 나중에 1657년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 또는 실험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후원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런던에 있는 더 유명한 왕립학회가 설립되기 3년 전에 설립되었죠. 이러한 업적 외에도 페르디난도의 통치는 메디치 가문의 쇠퇴를 보여주었어요. 1640년대 이탈리아 중부의 카스트로 시를 지배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한 이후 피렌체 정부는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메디치 은행이 전쟁과 영국 같은 먼 곳의 통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영광의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죠. 메디치 가문에는 마지막으로 주요 통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1670년 페르디난도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코시모 3세가 토스카나 대공 자리를 계승했어요. 코시모는 노인이 되어 53년간 통치했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실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는 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된 지 2세기 전에 처음 형성되었으며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사촌인 오를레앙 가문의 마르그리트 루이지와의 결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측면에서 코시모 3세는 15세기의 위대한 선조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코시모 대 메디치와 로렌초 일 마니피코는 관습에 도전하고 피렌체 내에서 이교도 작가와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운동을 일으켰죠. 코시모 3세는 매우 보수적인 통치자이자 종교 광신자였으며 도시에서 매춘과 경박함을 단속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의 아내는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해에 걸쳐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도 후계자를 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왕조의 장기적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코시모는 반유대주의로도 유명하며 유대인들이 도시 내에서 살도록 되어 있던 피렌체 게토를 확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통치 후반기 대부분 동안 그는 유럽 왕실에서 자신을 전하로 칭하는 데 집착했는데 이는 대공이라는 칭호가 사실상 세습 군주제를 구성한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코시모는 1723년에 8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잔 가스토네가 그의 뒤를 이었어요. 코시모 3세의 통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잔은 대공이 되었을 때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주요 귀족 가문의 연장자인 작센라우엔부르크 가문의 안나 마리아 프란체스카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엄청나게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루어졌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1697년 결혼 후 두 사람은 그녀의 영지가 있는 보헤미아, 현재의 체코에서 종종 떨어져 살았어요. 그는 주로 프라하에 살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죠. 결국 그들은 피렌체로 돌아왔고 잔 가스토네는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욱더 특이해졌어요. 잔 가스토네는 낮에는 침대에서 밤에는 흥청망청 놀았으며 공작의 마구간에서 말과 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737년 잔 가스토네가 죽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프란체스코 로렌 공작이 그의 뒤를 이었어요. 그리하여 수백 년이 흐른 뒤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1737년 잔 가스토네가 사망하면서 토스카나 대공국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하던 메디치 가문의 고위 가문은 종말을 고했죠.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대가족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건강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권력을 잃었을 당시 루이 15세가 프랑스의 통치자였어요. 그는 마리드 메디치의 5대손이었죠. 개인적으로 메디치 가문을 살펴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부유한 은행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들이 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부에서 시작해 교황과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라니 적어도 그들의 야망만큼은 대단했으니까요. 물론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파치 음모 이후의 보복, 종교개혁을 촉발한
면죄부 판매 확대, 프랑스 종교 전쟁에서의 카트린의 역할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 없이는 르네상스도 없었을 겁니다. 코시모와 로렌초가 수십 년간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지 않았다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보티첼리, 도나텔로의 작품이 지금처럼 세상에 나왔을까요? 플라톤 아카데미가 없었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부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단순히 권력을 추구한 가문이 아니라 문명의 방향을 바꾼 가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결국 흥망성쇠의 이야기입니다. 14세기 농부에서 시작해 15세기 은행가가 되었고 16세기에는 공작과 교황과 왕비를 배출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교황을 배출하고 그러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1737년 잔 가스토네의 죽음으로 피렌체에서의 직접 통치는 끝났지만 그들의 피는 여전히 유럽 왕실 곳곳에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겸손한 농부 가문에서 시작해 유럽을 지배한 메디치 가문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